혈액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헤모글로빈은 산소 친화력보다 일산화탄소 친화력이 200배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량이라도 혈액이 일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우리 장기에 배달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마비나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죠.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든타임 6시에서 24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이 안전 관련 토크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5일 어린이날 있었던 사고 소식인데요.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가스 사고가 났습니다. 관련 뉴스 영상 먼저 보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완도군 바닷가에 위치한 리조트입니다. 4층 객실에 머물던 투숙객들이 어지러움증과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한 건 오늘 오전 7시쯤 어린이와 청소년 5명을 포함해 1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보이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자고 있는데 아침에 막 문을 119에서 엄청 두들기더라고요. 그 문 열어줬더니 괜찮냐고 그래서 좀 어지럽더라고요. 집사람도 그렇고. 병원으로 이송된 투숙객들은 구토와 어지럼증을 보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당시 리조트에는 69명이 투숙했는데 119 출동과 동시에 전원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가스안전공사는 리조트 건물 4층 보일러실에서 일산화탄소가 흘러나온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했던 건 맞죠. 어제가 별로 춥지 않아가지고 이제 난방이나 그런 걸 안 쓰셔서 얘는 그나마 이 정도에서 비치신 것 같기도 한데. KBS 뉴스 백미선입니다.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기 이천 대형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났다고 하고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자세한 상황은 차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나누던 이야기를 좀 이어서 나눠보자면 리조트 같은 휴양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이 가족이 함께 왔다가 또 이런 사고가 나면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정말 아찔할 것 같은데 사고 개요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나왔지만 어린이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잘 모르죠. 근데 결국 나중에 이제 소방대원이나 어떤 측정기에서 일산화탄소라는 걸 알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치거든요. 전혀 확인이 안 되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4층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사후에 측정을 해보니까는 513 ppm이라고 하거든요. 네. ppm은 이제 100만 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규정에 일반적으로는 50 ppm 정도는 허용되거든요. 네. 근데 10배 정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바로 뭐 사망에 이르진 않지만 네. 점점 뭐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지금 513이었으니까 400 ppm이니까 1, 2시간 이내에 두통이 있다는 얘기죠. 저런 증상이 나타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우리가 일산화탄소를 사용을 할 때 발생하는 게 이제 어디서 발생하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일산화탄소는 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불을 피울 때 발생해요. 근데 저기에 이제 보일러실에 어떤 걸 사용하고 있었냐면 LPG, 네. LPG를 사용해서 보일러를 사용했었다. 그래서 정말 그 다행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산화탄소가 무색, 무미, 무취이기 때문에 내가 중독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좀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이 보일러실에서 나온 일산화탄소로 추정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보일러실에서 그럼 불을 떼는 과정에서 이 일산화탄소가 좀 나온 걸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연소 과정. 불을 떼는 과정에서는 항상 일산화탄소가 나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산화탄소 나오는 조건이 있거든요. 네. 아마 옛날에는 우리가 그 연료를 난방기구를 연탄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연탄가스를 중독됐다 하죠. 네. 이게 일산화탄소거든요. 그러면 연탄가스, 일산화탄소가 왜 발생하냐면 우리가 이제 불완전 연소라고 하거든요. 불이 타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느 정도 적정량의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정량보다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가 돼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 안에 촛불을 켜놓으면 맨 처음에는 방 안에 촛불이 깨끗하죠. 네. 근데 방 안에 있는 공기가 불을 피우면서 산소가 점점 없어져요. 불을 피우려면 산소가 있어줘야 네. 되죠. 근데 창문을 열어놨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면 방 안에 있는 공기 산소가 점점 줄어들죠. 네. 그러다 연기가 나죠. 이때 당시가 일산화탄소가 미량이지만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발생한 것은 지금 연소 과정이라는 얘기죠. 연소 과정에서 불완전 연소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보일러에 의해서 LPG에 의해서 연소 과정, 불을 떼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왜 발생했냐는 얘기잖아요. 네. 산소가 부족했다겠죠. 우리가 보통 보면 보일러실은 좀 밀폐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일러실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업소나 가정이나 어느 텐트 안이나 보일러실이 있었다라고 네. 하면 보일러실이 켤 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야 되죠. 환기가 좀 그렇죠. 잘 되게. 네. 산소가 잘 들어와야 되죠. 들어왔을 때 이제 연소가 되면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인은 밀폐된 공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이 날씨가 이 따뜻해지는 만큼 또 환기를 조금 더 좀 신경 쓰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일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좀 가벼우니까 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일러실도 4층이고 피해자들도 4층에 가장 많았습니다. 그건 좀 왜 그렇죠.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4층 보일러실에 이제 연소가 됐잖아요. 그럼 거기가 밀폐됐다는 얘기죠. 보일러 네. 자체가. 근데 5층에도 보일러실이 있었겠죠. 각 네. 층마다 있었습니다. 근데 5층에서도 보일러실이 연소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는 밀폐되지 않고 환기가 됐었다라고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4층에 있는 보일러실이 밀폐됐어요. 그럼 그 보일러실에서 계속 일산화탄소 발생하니까 밖으로 누출이 되겠죠. 네. 그럼 복도로 나오겠죠. 복도로 나왔을 때 다시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방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양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뭐 작동이 아주 세게 돌렸다. 겨울이 같은 경우에는 그랬으면 위험했을 건데 5월 5일이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조금 작동을 해서 보일러가 그나마 일산화탄소가 좀 부족했었고 결과적으로 4층 자체가 밀폐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보통 우리가 숙박업소 보면 밀폐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밀폐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올라가지 않고 그렇죠. 네, 4층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뭐 일산화탄소 뭐 다행히 모두 대피는 했고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이렇게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 때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좀 골든 타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은 이제 바로 뭐 사망하고 그게 아니로 또 가역적 손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뇌에 침투되잖아요. 또 뇌에 침투됐을 때 불가역적 이런 상황도 되거든요. 다시 회복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거든요. 일산화탄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뇌나 어떤 그 혈관, 심장으로 들어가냐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 네.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그럼 이 숨이 산소가 들어가 있죠. 공기가. 이 공기가 들어있으면 이 공기 중에 산소를 혈액의 헤모글로빈이 흡수를 해요. 네. 그러면서 모든 장기에, 뇌에 전달을 하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랬는데 숨을 쉬었는데 산소가 부족하고 네. 일산화탄소가 많아지죠. 네. 그렇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서 우리 장기에 배달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산화탄소가 1이 있고 산소가 200의 양이 있어요. 그러면 산소가 굉장히 많죠. 이걸 동시에 흡입을 했어요. 1대 200으로. 네. 1이 일산화탄소요. 그러면 우리 혈액이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를 화합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혈액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헤모글로빈은 산소 친화력보다 일산화탄소 친화력이 200배가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미량이라도 혈액이 일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우리 장기에 배달하기 때문에 우리 장기에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떤 마비나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죠.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든타임 6시에서 24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현 나오고 있죠. 저기 보면은 지금 400ppm, 500ppm, 1600ppm, 4200ppm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면은
이제 100만 분의 400이니까 0.04가 되겠죠. 네. 이때부터 이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1600ppm이면 2시간 이내에 사망합니다. 3200ppm이면 30분 이내에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냄새도 없죠. 네. 이런 증상이 났을 때 옆 사람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는 이런 불을 피울 때 있죠. 네. 그때는 꼭 환기를 시켜야 된다. 불 피운 다음에 환기보다도 우리는 보통 언론에서나 뉴스에서 그렇죠. 연소된 다음에 창문을 열어 하잖아요. 연소된 과정에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산소가 들어오죠. 네.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발생을 안 시키는 게 그렇죠.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우리가 좀 알고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골든 타임도 중요한 거고요. 이 일산화탄소의 농도도 상당히 또 중요하다는 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가 좀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있어야 예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좀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네,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을 피우면 이제 연소라 하죠. 네. 연소 과정에서는 완전 연소, 산소가 충분하게 되면 완전 연소를 하거든요. 이때는 일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겠죠. 네. 이제 이때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무해예요. 이 자체로는 무해합니다. 그러나 일산화탄소는 유해를 하죠. 저기 보면은 완전 연소 있죠. CO2잖아요, 오른쪽에. 네. 원소 기호가. 지금 CO2는 산소가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된다는 얘기죠. 네. 밑에는 CO, 산소가 하나, 산소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런 이제 발생하는데 저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산화탄소는 무해하고 일산화탄소는 유해한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불을 피울 때 연소하는 과정에서는 문을 열고 산소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산소가 완전히 없어버리면 괜찮아요. 네. 그냥 불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산소가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불이 타려면 산소, 연료, 점화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연료도 있고 불꽃도 있는데 산소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할 때 불을 끌 때 용도로도 사용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이 났다면 불을 이산화탄소로 실드 쳐버립니다. 그럼 산소가 들어오지 않겠죠. 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아지면 우리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모두 무색, 무취, 무미로 좀 공통점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유해성은 정말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두 개 똑같이 전혀 냄새도 없고 무색, 무미, 무취.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것도 완전히 다르죠. 일산화탄소는 완전히 이제 우리 인체 해가 되기 때문에 전혀 이제 사용을 못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되겠죠. 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됐을 때 이렇게 심한 두통이나 좀 현기증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이런 경우에 빠르게 좀 스스로 진단을 해서 이 환기를 시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공기 중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사람 몸에 나타나는 증상이 정말 단계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좀 어떻게 그걸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나타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퍼센테이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퍼센테이지보다 더 작은 ppm으로 이야기하죠. 1ppm이 이제 100만 분의 1. 우리가 보통 이제 규정에 보면은 50ppm 있죠. 네. 50ppm 정도 되면은 0.005% 정도 되는 것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불을 피우는데 100% 완전 연소는 없죠. 네. 그래서 50% 이내는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규정에서도. 그러나 이제 양이 많아지면은 아주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농도에 따른 증상 400ppm입니다. 0.04%. 한두 시간 이내에 두통이 났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에 사고 났을 때는 513ppm이었습니다. 근데 복도가 100ppm이 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느낄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었는데 지금 400ppm, 800ppm은 두통, 졸음, 구토. 또 1600ppm에서 뭐 현기증, 메스꺼움. 지금 우리 1600, 1000ppm이 넘어가면 2시간 이내에 사망. 이제 사망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 산소가 전달이 안 돼 버리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었죠.
가역적 손상인데 이제 비가역적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과정으로도 돼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가 우리가 그 어떤 숙박업소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났었는데 좀 머리가 아프고 뭔가 평상시보다 좋지 않다라고 네. 한다면 몇 가지도 뭐 측정을 해보겠지만은 그날따라 그랬다라고 한다면 혹시 주변에 일산화탄소가 있지 않았느냐. 농도가 좀 높지 않았느냐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그렇죠. 있군요. 특히 이제 비가 많이 왔었다라고 하면 밖에는 이제 습도가 있고 비가 있으니 환기가 잘 안 되겠죠. 네. 그렇다 보면은 실내에 또 농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추측해 보는 게 중요한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00에서 이 800 ppm 사이에도 장시간 노출이 되면 좀 위험할 그렇죠. 수 있는 건가요? 아주 위험하죠. 장시간 있을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미 우리 몸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진대사가 점점 활동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사망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정말 점점점 장기간 노출되면 사망되죠. 그러니까는 800대도 뭐 한두 시간 이내에 두통이 되지만은 1000이 넘어가면 한두 시간에 사망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000이 안 되더라도 800에서 뭐 1000이 되더라도 두세 시간, 서너 시간 이내면 사망에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위험한 가스입니다.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르게 대처하고 항상 좀 환기를 시키는 걸 좀 생활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일산화탄소 가스 누출 경보기 설치가 숙박업소에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사고 난 리조트에 일산화탄소 가스 누출 경보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네, 이번에 보니까 설치는 돼 있었어요. 있는데 네. 작동을 안 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동을 안 했다 설치돼 있는데 그러면 고장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배터리용이 있어요. 또 전선용이 있거든요. 네. 두 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전이 돼버리면 전선용은 뭐 코드를 사용하는 전선용은 정전이 됐을 때는 그 농도 측정기가 역할을 못 해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가 좋죠. 불이 나도 단독형 배터리. 근데 배터리는 뭐냐면 어떤 일정 기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안 된 것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일산 농도 측정기도 그렇고 뭐 불이 났을 때 뭐 화재 경보기도 그렇고 그러거든요. 그럼 우리가 배터리를 교체할 시간을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신호를 주냐면 배터리가 어느 정도 교체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알람이 울려줘요. 삐삐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게 고장이 아니라 배터리 교체 시간이다 라는 걸 알고 배터리 교체해주면 또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설치돼 있었다라고 하는데 작동이 안 된 것은 고장 아니면 배터리 문제였다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일산화탄소가 계속해서 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네, 소량이라도. 그렇다면 그 가스 누출기가 울리는 그 수치는 기준이 좀 어떻게 될까요? 금방 소리, 네. 소리가 알람이 울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잠에서 다 깰 수 있는 정도, 뭐 데시벨 농도가 좀 시끄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400 ppm 이하면 무조건 나는 건가요? 어느 정도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좀 기종마다 좀 다르는데 네. 발생해서 50 ppm 이상 되면 다 네. 발생합니다. 이게 이제 감지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50 ppm 이상 바로 옆에 있으면은 빨리 감지가 되겠지만은 좀 떨어졌다 그러면 좀 늦는 이런 경우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우리가 숙박 숙식을 하러 가면 또 소형도 있거든요. 몇만 원 합니다. 일산 농도 측정기가 휴대용으로. 네. 그럼 그거 가져가면 되거든요. 가져가더라도 이제 놀 때 가방 안에 넣는 것보다도 이제 연소실, 보일러실이 근처에 있는 뭐 머리맡에 내놓으면 가장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휴대용 가스 누출기라도 이 소지를 하면서 항상 나의 안전을 챙기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연소 중 발생하는 가스 누출 경보기와 연료 가스 누출 경보기를 설치하는 위치 그리고 이런 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안전은 아무리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거든요. 이제 가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스에 중독됐다, 가스에 질식됐다라고 뉴스에 나오면 저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을까? 네. 아니면 이산화탄소에 질식됐을까? LPG나 LNG 가스에 중독됐을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돼요. 근데 무조건 가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산화탄소는 무해하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무해한데 양이 많으면 우리한테 질식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좀 무겁거든요. 네. 그러면은 완전 연소가 돼서 밀폐된 공간이다.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밑에부터 쌓이겠죠. 네. 그러면은 우리 코 있는 데까지 숨 쉴 때까지 쌓이면 산소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제 질식이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문제가 발생될 때는 이산화탄소 질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일산화탄소는 질식이라고 하지 않고 중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자체를 흡입하지 못한 상태를 흡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신체 장기에 어떻게 포함이 돼 있냐에 따라서 어떤 중독됐다. 이산화탄소는 부족해서 산소 부족해서 질식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연료를 뗄 때 LNG하고 LPG 저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 있죠. 그게 이제 LNG입니다. 이야기하는 우리 도시가스라 하죠. 네.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도시가스라 하거든요. 저거는 이제 NG 해가지고 내추럴 가스의 천연가스입니다. 옆에는 이제 LPG죠. 저기는 페트롤리움 가스 해가지고 석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가스고, 저 천연가스는 지하에 가스가 자체적으로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뽑아서 쓰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 L은 저걸 액체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리퀴파이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라이터를 봤는데, 가스 라이터를 봤는데, 가스인데 안에 물이 들어있죠. 네. 저게 L입니다. 액체화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가스를 계속 압축을 시키잖아요. 네. 물로 바뀌어져 버려요. 바뀌면서 소량으로 돼버립니다. 200분의 1, 60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라이터에도 조그맣죠. 근데 오래 쓰잖아요. 네. 이 라이터를 가스로 전환시키면 이게 200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LPG 자체는, LNG, LPG 자체는 액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200배, 600배 폭발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LNG나 LPG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또 무게가 또 상반돼요. 공기보다 무겁고 가볍고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위치에 따라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아까 일산화탄소를 하겠었죠. 네. 가볍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그 연소실이다, 보일러실이다라고 한다면 일산화탄소는 가볍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쌓이죠. 네. 이제 천장에 달아야 되겠죠. 근데 이산화탄소는 무겁다 했잖아요. 네. 이제 바닥면에 설치해야 되겠죠. 근데 또 보면은 우리 도시가스 있어. 집에 사용하는 도시가스잖아요. 그렇죠. 네. 도시가스 또 가벼워요. 그래서 천장에 달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LPG 가스는 저거 뭐냐면 도시가스라고 안 하고, 왜 도시가스를 하냐면 저 천연가스 LNG를 도시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도시가스라고 해요. 네. 그러면 도시에서 시골에 사용하는 거 있죠. 네. 저게 LPG예요. 우리 LPG 통 있죠. 네, 큰 거. 네. 그거 사용되는 게 LPG예요. 근데 LPG 시골에서 사용됐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무겁죠. 그래서 밑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 사고 나는 것도 연료실에 LPG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밑으로 네, 깔렸으니까. 밑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중독된 것은 LPG 중독이나 질식이 아니 뭐냐면 저 LPG로 연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이제 중독됐다. 이런 사고였죠. 그러나 LPG, LNG,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는 다 위험합니다. 단독으로 봤을 때는 위험하지 않지만 네.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일산화탄소와 이 LPG는 이 측정기 설치를 좀 다르게 위치해야 한다는데, 이걸 모든 가정집에 좀 설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다 의무적으로 다 하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독 이렇게 된 집에서는 설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네.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상 좀 주의 깊게 이 배터리가 나가지는 않았는지 좀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또 체크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외에도 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나 프로판가스, 부탄가스에 의한 질식이나 화재도 좀 눈에 띄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좀 위험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LNG하고 LPG는 연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연료가 누출이 됐을 때 공기 중에 쌓이기 때문에 산소가 없어지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네. 그래서 질식이 되는데 또 LNG, LPG는 또 위험한 게 누출이 되면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용을 했는데 LPG나 LNG가 누출이 됐어요.
그러면 가스가 쌓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꽃이 있으면은 이제 화재나 폭발이 나거든요. 그러면 불꽃은 뭐냐면 라이터나 성냥 이것이 불꽃이라고도 보지만은 전선 낄 때 스파크가 일어나죠. 번쩍하죠. 여기에 의해서도 폭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NG나 LPG는 이렇게 누설이 됐을 때 어떤 불꽃, 점화원에 의해서 폭발할 수 있고 화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화재와 폭발은 좀 뭔가 좀 뭐하죠. 네. 근데 화재는 그냥 우리가 종이가 타면은 점점점 이렇게 불이 타잖아요. 연소되는 과정. 네. 이걸 이제 불이 났다고 하는데 폭발은 동시에 타는 것이거든요. 기름 같은 경우는 점점 타가는 게 아니라 밀폐되어 있으면 가스나 기름은 공간이 있으면 동시에 타버리거든요. 동시에 연소되는 게 폭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밀폐된 공간에 조금 있었으면 이제 불이 나겠죠. 화재로 나겠지만은 가득 차 있는데 화재가 났다가 이제 폭발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스가 완전히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라이터를 켜면 폭발되겠죠. 네. 그러면 산소가 없기 때문에 또 폭발이 안 돼요. 적정량의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LNG나 LPG가 또 약 10%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그 인하가 되거든요. 불에 붙고 그 위치 넘어가잖아요. 20% 넘어가면 불이 있어도 산소가 없기 때문에 라이터도 안 켜지고 불도 나지 않는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이제 집에 며칠간 뭐 외출을 하고 외부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요. 근데 가스가 방 안에 꽉 있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네. 20% 이상의 가스가 도시가스가 꽉 차 있어요. 그러면 불이 있어도 안 켜지죠. 네.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괜찮겠다 하면서 창문을 열죠. 창문을 열면서 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폭발 온도, 화재 온도가 10%라고 했잖아요. 10% 되죠. 20% 점점 없어지잖아요. 이때 라이터를 켰다. 이때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밖에서 이제 외출을 하거나 장기간 집을 비워놓고 온다면 아예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한 뭐 10여 분 정도는 환기된 다음에 어떤 걸 하더라도 하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습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환기를 시켜준 이후에 좀 불을 피우더라도 피우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렇죠. 또 이런 불을 말씀이셨습니다. 키울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서 창문 열고 화장실에서 세면하러 가야지라고 불을 켰는데 이미 그때 10% 돼서 그 스파크에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 1, 2분 전에는 20%였는데 라이터를 켜도 괜찮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으니 좀 우리가 그 안전 어떤 그 상식이라 하죠.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가스 노출 사고는 이 대형 사고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 항상 주의하시면 좋을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뭐 이산화탄소 자체는 무해에서 실생활에도 많이 사용된다고 이야기를 아까 하셨고요. 이 화재를 진압할 때도 또 사용할 수 네. 있다. 또 이런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셨었는데요.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 소화기도 있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불이 났으면 이산화탄소를 그 화염에다 하면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산소를 실드 쳐버리니까 네. 산소가 침입하지 못하게 그냥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고 난 적이 있거든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어떤 건물에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있었는데 뭔가 작동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다 이산화탄소가 나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망해버린 거예요. 질식해버린 겁니다. 전혀 무색무취했는데.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이제 이렇게도 사용하고 우리가 드라이아이스 있죠. 네. 이것도 이산화탄소거든요. 이산화탄소 덩어리. 그렇죠. 네. 근데 이산화탄소 가스를 하겠잖아요. 가스를 저온에서 압축을 막 시키잖아요. 그러면 고체가 돼버려요. 액체가 됐다가 거기서 압력을 팍 또 낮게 하잖아요. 그럼 고체가 돼버려요. 그럼 고체죠. 근데 이 고체가 대기 중에 있으면 연기로 바뀌어지죠. 네. 그럼 온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드라이아이스인데 이 자체도 이산화탄소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렇게 활용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양이 과다했을 때는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질식 위험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높아진다는 질식 거죠. 위험이 네. 있죠. 차량 운전할 때도 이산화탄소 농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왠지 운전을 하면 잠이 오잖아요. 네. 이게 뭐가 되냐면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근데 어제 저녁에 충분히 잠을 잤는데 힘들지도 않는데 1시간 운전했는데 뭐 잠이 온다. 이건 뭐냐면 지금 차량 안에 있죠. 네. 차량 안에 산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숨을 쉬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내뱉는 게 이산화탄소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쌓이니까 우리 신진대사가 잘 안 되니까 에너지 충전하는 거, 이제 수면에 이제 가야 된다는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차량 안에도 운전을 장기간 하면 이산화탄소가 쌓이고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피로해서 잠이 오기 때문에 항상 환기를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 높아져 버립니다. 특히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외부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면 문을 완전히 닫아 놓을 수 없잖아요. 밀폐된 공간. 네. 이럴 때도 환기를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밖에 산소를, 미세먼지가 들어있는 산소라도 들어오는 게 더 낫죠. 그런 경우에서 그래서 환기를 또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졸음운전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 틈틈이 환기를 좀 시켜주는 게 그렇죠. 뭐 집도 그렇고요, 뭐 차량도 그렇고요. 항상 환기는 정말 생활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리고 집마다 가스보일러가 있죠. 이 평소에 가스보일러 안전관리 요령도 좀 알고 있으면 이렇게 중독이나 누출에 좀 대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가스도 지금 도시에서는 뭐 도시가스 이런 거 있죠.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환기죠. 그래서 요즘은 뭐 여름 새로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소실에서는 키면은 자동으로 뭐 문이 열려지고 뭐 약간 틈새가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환기. 이게 가장 중요하고 네, 또 그다음에 또 설치기, 농도 측정기 설치하는 것이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야죠.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위치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그렇죠. 네. LPG는 밑에, LNG는 위에, 일산화탄소는 가벼우니까 위에, 이산화탄소는 무거우니까 밑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 가스 누출에 주의하면서 이 집에서도 차량에서도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 가스 중독 환자를 발견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으면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구조 구급대가 오기 전에 그렇죠. 당장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그 골든타임의 골든타임이죠. 지금 119가 골든타임 안에 지금 온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통 뭐 7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전화하고 하면은. 근데 그 7분 사이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상황은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 중에 골든타임에서는 근데 가스에 중독이 됐다,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됐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 병원에 가잖아요. 응급실에서 무조건 산소 고압 산소실로 들어가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산소를 뭐 몸에다 투입시킨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네. 근데 일산화탄소가 있었다는 얘기는 그 옆에 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불에 의해서 나오니까요. 그래서 혹시 연료가 불탈 수 있는 것들은 또 배제하고 옮겨야 되겠죠. 옮기는데도 좀 선선하고 나무 밑에 산소 용도량이 아무래도 좀 많겠잖아요. 네. 뭐 높은 곳에 이렇게 있으면서 뭐 심폐소생술도 한다든지 최소한 좋게 한 다음에 이제 119에 어떤 신고하는 이런 게 필요하겠죠. 지금 화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환기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뭐 부축해서 이동하는데 가장 좀 선선한 산소 농도가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하고 마지막 이런 상황들이 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심폐소생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확실히 또 이 골든타임을 얼마나 잘 지키냐에 따라서 이 후에 후유증에도 큰 차이가 그렇죠. 좀, 생길 것 같아서요. 아까 가역적, 비가역적이잖아요. 지금 골든타임 중에 골든타임 이 상태에서는 정말 그 가역적 손상이 될 수 있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뇌 같은 것을 한번 비가역 돼버리면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안전한 어떤 생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스 누출에 이 대비한 대비책 또 어떻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야 되는지도 미리 알고 계시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에 또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이 주변에 가스 누출 조심하시고요. 이런 이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도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안전전문가협회 이송규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